오늘 소개하는 영상 내용은 1980년 미국 텍사스주의 한 도로상에서 발생한 거대 다이아몬드형 비행물체와의 근접조우 사건입니다. 당시 차 밖으로 나와 관찰한 베티 여사는 강한 방사능 증상으로 인해 심한 화상과 탈모 증상, 두통, 설사 증세로 병원에까지 입원하여 치료까지 받았던 사건입니다. 때는 1980년 12월 29일 밤 8시 30분이었습니다. 베티 캐시와 비키 랜드럼, 손자인 콜비는 차를 타고 텍사스주에 있는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도로 길가 상공에 다이아몬드형의 물체가 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최초 목격자는 뒷좌석에 앉아있던 손자 콜비였습니다. 콜비가 앞쪽에 이상한 물체가 떠 있다고 하자 모두들 숲 위쪽으로 떠 있는 미확인 비행물체를 보게 됩니다. 그 비행물체는 마치 다이아몬드형을 닮았는데 밑단에서는 강한 섬광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 안이 더워지기 시작하자 베티는 그 물체를 확인하기 위해 차 문을 열고 차에서 내려 열기를 내뿜는 그 물체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베티와 미확인 비행물체와의 거리는 100m도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열기가 심한 상황에서 베티는 뜨거움을 견디다 못해 다시 차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차 문의 열기가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그 순간 주변 어디선가에서 들리는 헬리콥터의 굉음을 듣게 됩니다. 미 공군의 CH-47 치누크형 헬기들이 사방에서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방향으로 날아오는 상황이었는데 그 대수는 20대가 넘어 보였습니다. 그 헬기들은 다이아몬드형 물체를 에워싸는 듯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마치 그 물체를 호위하는 듯한 광경처럼 보였습니다. 5분이 경과될 무렵 미확인 비행물체와 헬기들은 숲 너머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콜비는 헬기의 굉음에 놀라워했고 베티는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는 급박한 생각에 차를 돌려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그날 밤의 일에 대해 잊어버리고 잠을 청했는데 다음날 세 사람은 몸의 이상 증세를 호소합니다. 콜비는 구토 증세를 보이고 베티와 비키는 고열, 두통과 설사 증세를 보였습니다. 다행히 비키와 콜비는 차 안에 있었던 관계로 그 증세가 덜했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회복되었지만 베티는 증세가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베티 여사는 어느 날 손등에 살갗이 빨갛게 화상을 입은 것처럼 타 있고 눈이 부으며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는 증세를 보이자 인근 휴스턴 파크웨어 종합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병원 측의 진단은 강한 방사능에 노출되어 보이는 방사능 증세를 보인 것으로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를 진단했던 텍사스의 브라이언 맥클랜드 의사는 그녀가 화상으로 입원한 뒤 설사와 구토에 시달렸고 머리가 심하게 빠지는가 하면 빛에 노출된 오른쪽 얼굴과 손이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는 아마도 다량의 전리 방사선에 노출된 상태로 보였고 당시에 그녀는 위독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캐시의 딸은 엄마가 마치 프로판가스 불덩어리를 뒤집어 쓴 것처럼 고통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티는 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이 그 당시 본 비행물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1981년 지방법원에 피해배상 소송을 제출하게 됩니다. 미 국가를 상대로 일가족이 UFO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국가에서 배상하라는 소송이었습니다. 미 공군의 한 관계자는 그날 밤 작전을 위해 출동한 치누크 헬기 승무원들의 기록은 모두 파기가 되어 공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당시 미상의 물체에 대해 모종의 작전이 펼쳐졌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며 그 물체는 기존의 일반적인 비행물체가 아님이 확실하고 어떤 긴급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해 지상으로부터 저공 비행하던 도중
베티 여사와의 근접 조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UFO와의 최근접 조우는 자칫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열과 빛을 발산하는데 강렬한 마이크로파는 인간에게 화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에게는 이상행동을 유발시켜 공포심과 난폭한 행동, 이리저리 뛰어다니거나 안절부절 못하게 하는 행동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1988년 미국에서 방영된 UFO 커버업 라이브 방송에 베티 캐시는 비키 랜드럼과 함께 출연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인터뷰 증언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날은 매우 추운 날 밤으로 비키와 손자가 빙고 놀이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린 코비가 하늘에서 밝은 빛을 발견했습니다. 소나무 위쪽으로 다이아몬드 모양의 물체에서 엄청난 양의 열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 귀가 먹먹하고 삐 소리가 났는데 아직도 제 머릿속에서 들립니다. 저는 10분 정도 겁에 질려 서 있었습니다. 그 물체가 대나처럼 주변 소나무 숲을 환하게 비추었고 피부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약 20분 정도 하늘에 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23대가량의 헬리콥터가 출현하는 걸 봤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CH-47 치누크 군용 헬리콥터였다고 들었습니다. 마치 비행물체가 추락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호위하는 것 같았습니다. 굉음은 토네이도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햇볕에 너무 오래 있었던 것처럼 화상을 입었어요. 다음 날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잤어요. 얼굴과 머리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카락의 절반 정도가 빠졌어요. 한 달 넘게 병원에 입원했지만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뒤 저는 암에 걸렸습니다. 1983년 3월에 수술을 받았어요. 그녀의 당시 상황 설명이 끝나자 사회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베티 여사에게 묻습니다. 정부가 그 일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베티 여사는 저는 정말 화가 나고 우리 정부에 실망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브 방송에 출연한 베티와 비키 랜드롬은 UFO와 관련한 비밀 조직에 몸을 담고 있는 익명의 인물로부터 그날에 있었던 충격적인 진실을 방송 현장에서 듣게 됩니다. 사회자는 이어 말하기를 두 분은 정말 용감한 분들인 것 같고 팔콘이라고만 알고 있는 한 남자의 독점 비디오 테이프를 보여드리게 되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여러분의 사건과 관련된 진실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팔콘이란 인물이 사건 당시의 진실이 무엇이었는지를 전하는 인터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외계인 우주선 조종사와 5명의 군용기 조종사가 겪은 비행물체의 비상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훈련을 받아 그 비행체에 어느 정도 익숙했지만 그 우주선은 추락할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비행물체가 확실히 반응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주선이 추락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구조신호에 따라 수색 구조 헬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주선은 추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팔콘이란 인물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신뢰할 만한 증인의 증언이 또 있었습니다. 그는 미 공군 특수수사대 방첩특수요원인 리차드 도티입니다. 그는 뉴멕시코주 커틀랜드 공군기지와 댈리스 공군기지에서 UFO와 외계존재 관련 임무를 수행한 분입니다. 그는 캐시 랜드럼 사건이 인간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만든 외계 비행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에 연루된 4명의 공군 조종사를 만났습니다. 역설계로 만든 이 복제 비행물체는 크기가 아주 큰 편에 속했으며 그 안에 4명의 승무원이 있었고 이들은 비행에 나서기 전에 9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바다 지역을 비행하며 4, 5개월간 더 추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그걸 타고 비행하도록 조종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외계의 영점 에너지 추진 시스템 대신에 우리가 사용하는 핵 추진 시스템을 넣었습니다. 이 복제 비행선은 네바다에서 정상적으로 이륙해 완벽하게 날았습니다. 텍사스의 공군기지로 가고 있었고, 그런데 어느 순간 시스템이 오작동하면서 추진 엔진은 잘 돌아가고 있었지만 추진력이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조종사들이 동력을 차단하자 많은 기능이 오작동하면서 추락할 지경에 이르렀고 그들은 구조 헬리콥터를 불렀습니다. 비행체는 목격자들에게 방사선을 뿜어냈습니다. 조종사들은 마침내 비행체를 작동시켜 어딘가에 착륙한 뒤 다시 네바다로 돌아갔습니다. 조종사들은 누구도 방사선 문제로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끔찍하게 고통받은 사람들은 지상에 있던 불쌍한 민간인들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센터는 캐시 랜드럼 사건의 진실에 대한 팔콘이라는 인물과 리차드 도티 증언 내용의 핵심 부분이 서로 일치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증언 내용에 신빙성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두 사람의 인터뷰 증언이 피해자였던 베티 캐시가 당시 목격한 상황에 대한 진실된 증언과 부합되는지입니다. 당시 캐시와 랜드럼은 무슨 일인지 살펴보려고 차에서 내렸으나 랜드럼은 겁에 질린 콜비를 달래려고 이내 차로 돌아갔고 캐시만 밖에 남아 서 있었습니다. 마주하고 있는 거대한 비행물체의 밑면 바닥에서는 불꽃이 뿜어져 아래쪽으로 타오르면서 커다란 원뿔 모양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이 사그라지면 도로 쪽으로 물체가 조금씩 내려오다가 불길이 다시 붙으면 다시 위쪽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행물체가 내뿜는 열기는 자동차 차체를 만지기 힘들 만큼 강했다고 합니다. 캐시가 다시 차에 탈 때 손을 대지 않으려고 코트를 이용했고 비키가 운전석 앞쪽의 계기판을 만지자 말랑해진 플라스틱 자국이 생겼다고 합니다. 몇 주 후 조사자들은 또렷하게 남은 손자국을 보았고 목격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로 삼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건에 대한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당시 출연한 헬리콥터들이 미 정부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원고가 입증하지 않았다면서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또한 군 관계자들도 미군은 커다란 다이아몬드형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증언했습니다. 센터는 결론적으로 해당 비행물체가 외부로 알려져서는 안 되는 모종의 비밀 프로젝트 산물의 테스트 과정에서 빚어진 조우 사건으로 추측합니다. 그 근거로 캐시의 방사선 증상과 후유증이 비행물체와의 조우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당시 긴급 출현한 23대가량의 치누크 헬기들이 출동한 것은 분명 만약의 추락 사태에 대비하여 인명구조와 물체의 안전한 회수작전에 투입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미 군 당국이 역설계에 의해 만들어진 외계 비행물체의 복제 비행선 프로젝트를 극비리에 실제 추진 중임을 반증하는 사례로 생각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님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